네, 이번 아시안게임 최고 깜짝 스타 중 한 명, 신유빈과 함께 여자 탁구 복식 금메달을 이룬 전지희입니다. 21년 만에 영광을 뒤로한 채 다음 목표 파리올림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화 직후인 19살 시절 소박하게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꿈을 밝혔던 전지. 내년에 선발전 하면 국가대표 되고 싶어요. 이후 대표팀의 에이스로 성장한 전지희는 4년 전 짝꿍 탁구 신동 신유빈을 만났고 결과는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 아시안게임 21년 만에 여자 복식 금메달이었습니다. 좀 많이 신기하고요. 일단 해내는 거 너무 유빈이한테 고마워요. 지난 5월 중국 최강조를 꺾고 더반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 1위에 등극했던 전지 신유빈. 이번 대회 수닝샤 왕만유, 천멍, 왕이리조가 조기 탈락해 일본조와 4강, 북한조와 결승을 치르기는 했지만 행운 역시 준비된 우리 선수들의 몫이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신체 조건도 경기 스타일도 다르지만 신유빈의 찬스 메이킹 능력과 전지의 한 방이 멋진 시너지 효과를 낳았습니다. 두 선수의 과제는 당장 내년 초 부산 세계선수권과 파리올림픽. 아시안게임의 영광을 뒤로한 채 벌써부터 출전권 획득을 위한 투어대회 랭킹 포인트 확보에 나섰습니다. 일단 나가는 거 먼저 하고 메달을 따는 거로 하겠습니다. 출전하게 된다면 그 전에 준비를 잘해서 후회 없는 경기 만들고 싶습니다. 신유빈의 다소 부족한 공격력을 언니 전지가 보완하면서 8, 90년대 양영자, 현정아 이후 32년 만에 탄생한 환상의 복식조. 가깝게는 세계 선수권, 멀게는 파리의 영광을 향해 근빛 스매시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22.64%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서구 유권자 50여만 명 가운데 11만 3천여 명이 사전투표를 마쳐 투표율 22.6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였던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의 20.54%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20.62%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오는 11일 본투표를 더하면 30에서 40% 수준인 보궐선거의 통상적인 투표율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임명했는데 모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안보 책임자로 적합한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연휴 첫날 바로 장관직을 맡긴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고위직 인사는 이로써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공백을 막기 위해 장관 임명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채택됐지만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임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정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원식 유인촌 장관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 참사임이 명백해졌는데도 기어코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기가 막힙니다. 지난달 13일 단행된 세계부처 개각 인사 가운데 2명이 수장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장관직 임명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인사청문회 막판 김행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동반 퇴장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권인숙 위원장이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론 김행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통령실은 여의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으로 보이지만 김 후보자 역시 임명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한 재가 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취임식 뒤 첫 공식 일정으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군 주요 직위자와 화상회의를 열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유 장관은 어제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렸습니다. 유 장관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문화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앞으로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검거 이후에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경찰은 신림동 살인범 최윤종의 체포 뒤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0여 명 가운데 이처럼 머그샷이 공개된 건 최윤종을 비롯한 2건에 불과합니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모습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되기 때문인데 실제 얼굴과 달라 신상 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더라도 계곡살인 이은혜나 또래살해 정유정처럼 머리카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피의자만 해당했던 신상공개 적용 대상을 8가지 중대범죄로 넓히고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전후에 피의자 사진을 강제로 촬영해 한 달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해자가 신상공개를 강력히 호소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됐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중대범죄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법원 결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머그샷법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석 달 뒤부터 시행되는데 신상 공개 실효성을 높여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문제도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의 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건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신상 공개 전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닷새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이 공개된 뒤에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자체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미연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 이번 머그샷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완연한 가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불꽃을 보기 위해 여의도 한강변에 10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인파에도 질서정연한 모습이 빛났지만 잔디밭 곳곳에 나뒹구는 쓰레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형형색색 불꽃으로 물이듭니다. 웅장한 불꽃이 터지며 밤하늘이 환하게 밝혀질 때마다 곳곳에서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가족이랑 함께 와서
진짜 제일 행복해요. 화려했던 축제가 막을 내리자 저마다 집에서 챙겨온 돗자리를 정리하고 먹었던 음식 쓰레기를 치웁니다. 대형 쓰레기 수거 그물망은 수많은 인파가 버리고 간 봉투로 금세 가득 찹니다. 저희는 먹으면서 그냥 쓰레기 담을 봉지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쌓아놓고, 그리고 주변 분들도 보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실 때 보니까 본인들이 먹으셨던 거를 다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길가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까지 남김없이 치우는 봉사단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하지만 잔디밭 곳곳에 주인 없이 버려진 돗자리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일회용 돗자리와 먹던 음식물 쓰레기까지 고스란히 두고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돗자리도 그냥 그대로 두고 가고 먹던 음식들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물도 버리지 않고 가는 모습이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식인데 함부로 버리고 가는 거는 좀 시민의식에 벗어난다 생각합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서울 세계불꽃축제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많은 사람이 몰리는 행사인 만큼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에는 예년보다 많은 6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한때 여의나루역 일대에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 연휴에는 맑고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이색적인 가을 축제도 시작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반짝 찾아온 이른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는 비교적 맑은 날씨도 이어집니다. 강원도의 첫 단풍이 시작된 가운데 곳곳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는 축제도 본격화합니다. 서울에서는 빛과 레이저를 이용한 한강 빛섬 축제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도시 전체를 밝게 빛내는 미디어 아트와 한강 공원 곳곳에서 야외 공연과 강연,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서울 월드컵 공원과 하늘공원 둘레길에서도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와 정원 박람회 등이 열립니다. 창덕궁 등 고궁에서도 저녁 7시 이후 야간 개장을 합니다. 또 단풍이 시작된 강원도 속초에서는 8일까지 설악문화제가 열립니다. 수원에서도 9일까지 60주년을 맞이한 수원 화성문화제가 펼쳐지고 안산에서는 단원 김홍도 마을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김홍도 축제가 진행됩니다. 또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는 다양한 국화와 함께 치즈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연휴가 지난 뒤 10월 중순부터는 강원도에 이어 서울 등 내륙에서도 점차 단풍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강원도 단풍이 절정기로 접어들겠고 내륙에서는 15일 이후부터 점차 첫 단풍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축제에 이어 곳곳에서 절정을 이루는 단풍을 소재로 한 축제가 11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관람객이 개막 190일 만에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광주에 사는 김혜진 씨가 800만 번째로 입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남은 기간에는 수억 송이 국화가 가을 정원의 진수를 선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라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PC방에서 한창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10대 A군을 형사 2명이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이틀 동안 여성 3명의 목을 조르고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겁니다. A군은 검거 하루 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여성의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 여성이 기절하자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40분 전에는 인근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여성을 목 졸랐습니다. 피해 여성을 목 조른 뒤 끌고 가던 A군은 다른 사람과 마주치자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A군은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5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도 10대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승용차의 전면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아침 7시 반쯤 서울 응암동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가로수까지 들이받은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상가 겸 주택 건물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서 7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아파트 내부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집주인은 외출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상가 건물 외부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외벽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건물 밖에 쌓여있던 폐목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강릉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과 건물 균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엔 신축 건물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집안 침하가 더 심해지면서 식당 영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년 된 강릉의 한 4층짜리 신축 상가 건물. 건물이 기울어진 채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담장도 금이 가고 부서졌습니다. 식당 뒤쪽 출입문입니다. 집안 침하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걱정에 건물 1층 식당은 아예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올해 초쯤 바로 옆에서 지하 4층, 지상 24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변 건물 균열과 땅 꺼짐이 발생하는 겁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강릉시는 지난 7월 터파기 공사 중지에 이어 지난달 11일 공사 전면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안전대책이나 제재 없이 공사 현장에서는 흙을 파내는 작업 등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구조 보강과 어떠한 그 조치 후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강릉시는 시공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어긴 것인지 감리단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건물 보수와 보상 등에 대해 피해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기네들 공사에 협조해달라 그러면 복원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주민들은 피해자들은 먼저 복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뒷전인 공사와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주민들은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공세를 감행해 200명이 숨지고 10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전쟁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보복 공습을 단행해 가자 지구에서 23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양측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대교 안식일인 7일 새벽, 이스라엘 곳곳에 공습 사이렌이 울립니다. 하마스의 기습적인 로켓 공격 때문인데 수천 발의 로켓 공격이 잇따르면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בסביבות השעה 6 בבוקר בערך נפל פה טיל ליד הבית. כתוצאה מכך הכל נשרף, הבית נהרס, חלונות. 적어도 방공망인 아이언돔 등 철통 방어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이스라엘로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구조대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끝내기 위한 군사 작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هذا يوم الثورة الكبرى من أجل إنهاء الاحتلال الأخير ونظام الفصل العنصري الأخير في العالم. أيها الصالحون والصالحات. 대대적인 로켓포 공격과 함께 이스라엘에 침투한 하마스 대원들은 경찰서를 습격하고 군인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200~300명의 무장대원이 침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자국 내에 은신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격을 전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במלחמה, לא במבצע, לא בסבבים, במלחמה. הבוקר חמאס פתח במתקפת פתע רצחני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ונגד אזרחיה.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등을 동원해 가자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사상자가 2,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은 2021년 5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11일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관측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은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규탄한다며 테러리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 이후 두 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겨울철에 강한 데다 서방의 무기 지원까지 분열 조짐을 보이며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겨울이 될 전망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정치공동체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그라나다에 도착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겨울을 앞둔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는 방공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북동부 최전방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는 등 추운 겨울을 앞두고 군의 사기 진작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Маю честь сьогодні бути тут, подякувати, нагородити і побажати. Подякувати вам всім присутнім і вашим побратимам. 그러나 이번 겨울은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전통적으로 겨울철에 강한 데다 계절상 땅이 진흙탕이 되는 라스푸티차 현상으로 대반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기 지원에 대한 서방의 균열 조짐도 우크라이나의 커다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지원군인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임시 예산안 중 약 32조 원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금이 제외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본 예산에서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help to Ukraine as long as it takes. And the president said yesterday what we have seen from extreme Republicans actions does not help. It doesn't help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유럽연합 EU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하며 내년 약 7조 원의 군비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우방이었던 헝가리와 폴란드, 라트비아는 회의에 불참하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친러시아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겨울 전투에 자신감을 반영한 듯 내년 국방 예산을 70% 가까이 늘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것을 기대하며 장기전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혹시 아파트에 사시나요? 아파트에 사신다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상록 스타일스요. 네, 여기 DH 자이 개포. 뒤에 보이시는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조금 고퀄리티, 뭐 하이급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시공사, 건설사, 그다음에 이제 개포 지역. 대각선으로 이 자이 아파트가 있는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이름만 다르고 그래서 많이 혼돈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인근에 공원이나 숲이 있다면 파크와 포레, 강과 바다가 있으면 리버와 오션, 그 지역의 첫 분양을 강조하는 퍼스트 등 아파트 이름에서 다양한 외국어가 사용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지역 명에 건설사 상표, 주변 환경, 특색 등을 넣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외국 위인들의 이름을 딴 아파트까지 등장했는데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식료품 가게 이름은 로컬 푸드마켓입니다. 여기에 사는 아이들조차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이름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요. 링컨이 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종암 아파트를 시작으로 처음에는 현대, 쌍용 등 지역명과 건설사 이름 등 단순하고 쉬운 이름들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IMF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자 정부는 1998년 분양가 자율화 등 규제 완화와 주택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 시장의 경쟁이 다시 활성화되고 외국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등장했는데 오늘날에는 한글로 된 아파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외국어 이름입니다.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이름을 우리말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66.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친근하다, 외국어 이름은 흔해서 싫다, 발음하기 어려워 불편하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외국어 아파트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세련되어 보인다, 고급스럽다, 국제화 시대에 어울린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지으니까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있는데 실제 그럴지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 아파트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센트럴파크 이것만 해도 전국에 보면은 수십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순우리말로 된 특징화된 이런 어떤 그 아파트 이름을 지어줌으로 해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또 도시 환경도 살리고 또 국제화에 관련돼서 우리 한국을 알리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서울시는 아파트 이름을 쉽게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짓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파트 이름에 법적 규제를 적용할 근거가 없고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이름에 꼭 외래어와 외국어를 써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서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외래어와 외국어 사용이 오히려 집이라는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150건이 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대란이 한창이었던 재작년 8월 30대 A씨는 경기 수원 팔달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저당이 9억 원 넘게 설정된 집이라 전세 보증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 임대인이란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란 말만 되풀이한 집주인 정모 씨. 계약 기간이 끝난 지금은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많으신 분이니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도 금방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유도하신 거죠. 청약에 당첨됐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 씨가 아내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은 수원시 일대에만 40채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씨 부부의 잠적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한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4일까지 150건이 넘게 지금 그 피해자 접수가 돼 있고요. 네,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도 불안해서 많이들 찾아오고 계십니다. 정 씨 측이 소유한 건물 일부는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도 놓였습니다. 지금 이 돈을 못 받으면은 지금 개인회생도 해야 되고 있는 돈도 다 날리고 밖에 나앉은 상황이 된 거죠.
경찰은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정 씨 부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2급 이상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지만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LH 퇴직자를 고용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업체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정당하게 LH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 업체에 명백한 법률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5만 원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가 72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8만 명 이상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지 않아 보험급여도 제한돼 있어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20개월 된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4년 반 넘게 밀린 건강보험료가 12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선 통화를 계속 했지만 전화를 그분이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일단 방문했습니다. 체납 고지서라든가 그분에 대해서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 호수를 추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올해 7월 기준으로 93만 1000세대. 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1만 세대는 월 5만 원 이하의 보험료도 못 낸 이른바 생계형 체납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를 소득별로 나눴더니 1년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집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4년 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우려를 더합니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바로 급여가 끊기진 않아서 최소한의 의료 혜택은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 가운데 8만 2천 명은 사회적 약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탓에 아파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그런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 의료 취약계층이 지금 현재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1년 반 가까이 건강보험료가 밀리는 동안 생계지원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 숨진 수원 세모녀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서 소외받는 이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토종 브랜드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며 그동안 강자였던 독일과 일본차 회사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의존도가 낮은 현대차 그룹은 인도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2,400만 대가 팔린 중국은 미국과 EU의 판매량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시장 규모입니다. 이 시장에서 중국 토종 브랜드의 점유율이 지난해 말 49.9%에서 올해 8월 말 54.2%로 올라섰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과 일본 브랜드의 점유율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1위 자리를 지켜온 폭스바겐은 중국 내 신차 판매가 지난 2019년 420만 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35만 대로 20%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8%를 기록 중입니다. 토요타도 8월까지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 신차 시장은 전기차 비중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두 회사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스바겐이나 도요타가 전기차를 내놓고 있지만 일단 차종 수에서도 밀리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그리고 이제 신기술에 있어서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훨씬 빨리 신기술을 채택을 하니까. 중국 시장 점유율이 1.6%에 그친 현대차는 올해 안에 공장 2곳을 매각해 한때 5개였던 공장을 2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대신 세계 3위 자동차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GM의 탈레가온 공장 인수를 확정하고 기존 첸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해 오는 2025년부터는 100만 대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인도 정부의 계획에 맞춰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업체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테슬라가 인도에 연간 5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일본과 독일 업체들도 잇따라 인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의 수입차 관세가 70%인 점을 감안해 현지 생산 체제로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절기 할로윈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영동과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낮까지 충남 서해안과 남부, 제주도에 비가 오겠는데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오늘 흐리겠는데요.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5.2도, 부산은 18.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도 21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